김민석 총리의 당대표 출마가 100%라는 보도가 나왔죠. 장윤선 기자의 단독 보도였는데 결국 이걸로 피해를 보는 건 이재명 대통령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왜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가장 열심히 분열을 만들고 있는 게 이현주라는 것만 알아도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전후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서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사실상 100%다라는 전망이 총리실과 그리고 여권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취재 편의점이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접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할 가능성은 100%이나 현직 총리인 만큼 모든 문제가 본인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당장 미국하고 이란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책임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생각이라는 점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이 많죠. 당장 트럼프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 뭐 등등 현안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 가운데 당대표 출마, 이게 자칫 오해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우 신중한 생각이다. 그러나 출마는 100%다. 이런 얘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김민석 총리의 8월 전대 출마 고민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고요. 다만 출마 시점은 현재 여러 언론이 추측 보도하는 것처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 이전 혹은 5월 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하고 물러난 뒤에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김민석 총리와 매우 가까운 여권의 한 관계자도 13일 취재 편의점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8년간 야인 생활 끝에 국회로 돌아온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생각 속에서 현재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다라고 밝히고, 그 스스로 판을 만들고 주도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쓰임새가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로 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도 김민석 총리는 이번에 100% 출마하는 것으로 안다며 28년 총선까지 2년간 선거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나 남았다. 이재명표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적기가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김민석 총리의 오찬만찬, 줄여서 오만찬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요. 오만찬 정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국회 국토위 그리고 정무위 등 상임위별로 여야 의원들을 총리 공간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는데요. 이어서 오는 19일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안동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될 걸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바로 이날 여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도 8월 전당대회를 앞둔 행보 아니냐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돌면서 차기 당권 대항마, 그러니까 정청래 대항마는 김민석 총리로 모아진다는 언론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양강 구도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소식들이 또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번에 당대표 출마의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 밖에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데 그것은 제가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이게 조금 더 무르익으면 그때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 사건 때 윤석열의 경로, 대노가 이제 사건의 시발점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이 명예훼손 기자들 수사한 것도 윤석열이 근데 대선에 당선이 되고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걸 뒤늦게 경로한 이유 수사를 받으시면서 혹시 검사한테 들었던 얘기는 없나요? 네. 검사님 그게 명확하지 네. 않습니다. 기자분 몇 분한테 네. 그 얘기를 들은 거는 명확한데 검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예를 들면 명확하지 갑자기 않습니다. 이 수사를 들어갔을 때 네. 그리고 불러다가 막 조사를 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당선이 됐는데 이게 2021년 아니 23년 초만 해도 네. 그냥 대장동이나 위례 신도시 이런 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는지 물어봤고 네. 그때는 잘 모르겠다 얘기를 저희도 했고 그냥 그 일련의 과정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곁다리로 그냥 물어보고 지나갔던 일을 갑자기 딱 요거만 띄어서 막 수사팀을 꾸리고 특별수사팀이 꾸려져서 막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해서 뭐 이제 와서 사실 약간 뜬금없었고 시기적으로 뜬금없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가 했는데 검사님들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뭐 다시 막 뭐 옛날보다 대장동 수사할 때보다 더 막 심각하게 막 이렇게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수사하고 밖에 나와 있을 때니까 수사하고 나오면 기자분들이 있었고 안면 있는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잠깐씩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이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더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갑자기 청와대 하명 수사여서 이게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제 사건이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몰랐던 내용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단순하게 이 조작 기소 뭐 불법 강압 수사가 검사들의 일탈이 아니고 용산이나 뭐 대통령까지 윤석열까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검사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이재명이 내가 싫어 저 사람 잡아놓을 거야 아니면 이 기자들이 싫어 이렇게 하는 수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장동 수사를 할 때 이제 어떤 검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장동 사업이 잘 된 거 우리도 알고 있다. 사업이 잘 됐다고? 네, 배임이 아닌 것도 알고 있다. 실제 있었던 이건 다 특검을 가면 다 확인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와서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위에서 시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 가서 무죄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지금 뭐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그 당시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유가 어떤 개인, 그러니까 뭐 검찰 내에 어떤 뭐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뜬금없이 그렇게 시작됐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당시에 이제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냥 재판 가서 무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 얘기하잖아요. 재판 가서 무죄 받아라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국민의힘이 그때 국정조사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재개하겠다고 이야기 스스로 해라라고 이제 국민의힘 뭐 한동훈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보셨을 때요. 그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이제 아까도 제가 뭐 잠깐 다른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 수사는 시작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면 이미 뭐 저와 김만배 회장 이런 유동규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배임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수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 저희를 다시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방지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사건으로 저희를 입건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다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다시 수사 못하니까 혐의를 바꿔가지고 똑같은 수사를 하는데 다른 수사인 것처럼. 네, 그건 법정에서도 판사님이 얘기해요. 왜 똑같은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공판중심주의에 벗어난다. 이렇게까지
재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수사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검사님 이거는 불법 수사다. 왜냐하면 위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입건을 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요. 근데 실제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공소시효 지났다 해서 저희 다 무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검사들도 당시에 네. 공소시효가 지난 걸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사건을 다시 해야 되는데 네. 기존의 뭐 배임이나 똑같은 혐의로는 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다른 혐의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죄 나올 가능성은 본인들도 알면서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야, 그럼 기소를 좀 뭐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재판 가서 무죄 받으면 되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 얘기를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시작 자체가 불법이고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으면 네. 당사자는 기소된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재판에 들인 시간, 비용 아무것도 못하고 네.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그러면 최소한 그냥 재판 가서 무죄를 받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뭐 어떤 그거를 그 피해자 뭐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된 건데 네. 그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뭐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일 아니라고 그 검사가 그렇게까지 했겠어? 검사가 불법을 했겠어? 네. 그러니까 재판 가서 진짜 아니면 무죄 받겠지. 재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게 2022년 윤석열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구속 상태에 있던 이제 남욱 변호사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수사에 협조 안 한다고 2박 3일을 중앙지검 지하에 구치감에 이제 가둬놓고 이건 또 대한민국 최초라고 합니다. 전 몰랐습니다. 그것도 몰랐습니다. 가둬놓고 막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장기를 가질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라면서 이제 일종의 선택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던데. 많이 울었습니다. 네. 아이들 사진을 그때 그때는 정말 애들을 이제 한참 1년 넘게 못 보고 있었을 때이기도 했고 다시 뭐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또 겁이 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검사님이 그렇게 불러서 말씀을 하시 배를 가르네 잘 생각해라 애들 봐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심리적으로 확 무너지더라고 완전히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딱 가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다니까요.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다음 날에 무너졌구나 그때. 제가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만세 불렀습니다. 만세. 원하는 게 뭐냐. 그러고 나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비겁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에 협조해서 따라가게 된 거죠. 다음 날에도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시 구치소로 보내주면 되는데. 근데 그랬더니 검사님이 일단 오늘까지는 진술 거부한 걸로 하자.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진술 거부한 걸로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부를 테니 그때부터 얘기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서에는 진술 거부된 걸로 돼 있는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렇다 저렇다. 근데 이제 그건 조서에 안 담겨 있고 조서에는 다 진술이 거부된 걸로 돼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좀 나 구치소로 보내달라. 여기 못 자겠다. 잠 하나도 못 잤다. 그랬더니 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원래 여기서 무조건 이틀은 자야 된다고. 그래서 또 잤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이제 48시간 동안 붙잡아 놓을 수 있으니까 지금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보내주고 사람을 계속 괴롭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난 국정조사 기간에요. 청문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느닷없이 그 남욱을 당시에 체포해서 구치감에 가둔 그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기사가 나왔다면서 밝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앞뒤 관계는 잘 모르겠습않은 그분이 아마 본인의 지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그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의 내용이 이제 거기서 모르겠어요. 청문회 기간에 나오지도 않아. 증인 채택이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은 그 검사입니다. 구치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실제로 가둬서 불러 올려내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보내주지 않고 당시에 그 나경원 의원은 야 그때가 8월 달인가요? 9월 달. 2010년 9월 달인데 모포 2장 줬다고 해서 춥냐? 선풍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네. 그 국정조사 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중앙지검 구치감이 지하가 굉장히 깊다고 하더라고요. 네. 햇볕이 안 들어와서 햇볕이 아예 안 들어오고. 지하는 아닌데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파져 있어요. 네. 뭐 층수로는 지하가 아닌 걸로 네. 알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그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장소여서 뭐 제가 선풍기가 있었는지는 솔직히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있었다고 해도 뭐 틀 온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밤에는 춥더라고요. 추웠던 기억은 있거든요. 모포가 그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용 모포보다 얇은 모포를 군용보다 얇아요? 예, 얇은 모포를 주는데 그럼 뭐 덮으나 마나인데 그래서 되게 추웠던 기억은 있어요. 밤에 뭐 20도였다고 뭐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건 밤에 밖이 그랬죠. 밖이. 모르겠습니다.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 기억은 있는데 뭐 의원님께서 뭐 더워서 선풍기도 들어갔고 온도가 이렇게 됐는데 왜 거짓말하는 거냐 근데 아니 뭐 그런 거짓말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체험을 해보시면 정확히 아실 텐데 9월달이고 그 지하에 있고 또 햇볕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하는 춥습니다. 춥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혼자만 주장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저 남욱이 또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지금 그렇게 나올 게 뻔하잖아요. 남을 게 뻔한데 그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고 수감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교도관이 항상 그래도 붙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그럼요. 조사받을 때도 있고 조사받을 때 늘 뒤에 교도관들이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조사받을 때 늘 교도관들이 뒤에 앉아 계십니다. 네. 그러면 그 정일권 검사가 당신의 배를 가를 수도 있고 뭐 환부를 도려낼 수 있고 하고 펑펑 울고 그런 상황에서도 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교도관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도 교도관분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관이 같이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7일인가 정진상 실장님 재판에서 증언 나가서 처음 그 얘기를 꺼내고 나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서 이제 접견을 가려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떤 교도관분이 인사를 하시길래 저도 안면이 얼굴을 아시는 분이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잘 지내셨냐 그랬더니 저한테 오더니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교도관이. 예, 교도관분이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 그때 왜 배 가른다고 검사가 그러고 그럴 때 내가 같이 있었지 않냐. 내가 다 들었는데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기억 못했던 그때 검사가 초콜릿 2개 줘갖고 우리 하나씩 나눠 먹지 않았냐. 이 얘기까지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콜릿을 2개 줬어요? 2개. 어떤 초콜릿인지 기억하세요? 그냥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형태로 된 거 아니면 동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무슨 뭐 이렇게 있자 금박지에 쌓여 있는 그런 키세스 아니 키세스 말고 키세스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교도관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세상에 초콜릿을 먹을 수는 있습니까? 그 구치소에서 사 먹을 수는 있죠. 사 먹을 수 초콜릿은 없어요? 요즘은 안 팝니다. 요즘은 안 파는데 그런 초콜릿은 못 사 먹고요. 근데 그 교도관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진짜 고생했겠다고 이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세상에 비밀이었구나. 그때 진짜. 같이 출정 나갔던 교도관. 제 뒤에 앉아 그걸 저보다 더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는 검사님이 그때 국정조사 때 제가 한 얘기를 인정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한 건 맞지만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그 얘기는 좀 화나더라고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좀 아무리 뭐 입장이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 소설이 그날 소설이 퍼려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제가 이해한 취지는 협조 안 하면 너 애들 못 봐.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오랜 수감 생활 때문에 애들 사진을 보여준 거다. 인도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검사님들 뭐라고 얘기하셔도 그냥 국정조사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좀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사에 협조하고 이러면 잘해줍니까 실제로? 실제로 잘해줍니다. 어떻게 잘해줍니까? 저도 뭐
어느 순간부터 스타벅스 커피도 사다 주고 그랬어요. 스타벅스 커피. 네. 수사에 협조하니까. 네, 네. 네. 스타벅스 커피도 먹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검사님들 이제 방에 귤도 가서 까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그 뒤에 다 있거든요. 네, 귤도 까먹으라고 네, 그럼 하고. 먹으라 그러고 네. 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잘 못 외우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네. 그 부장 검사님이 오셔서 혼을 내죠. 아, 왜 기억을 못 하냐고. 기억을 못하면 네. 수사 검사 말고 네. 그 위에 이제 상급자 부장 검사나 뭐 부부장 검사가 와서 부부장 그때는 부부장이었죠. 정일권 부부장이었던 것 네, 그분이 같습니다. 네. 배를 가르신다는 분이 늘 네. 나타나셔서 아, 그분이 엄청 윽박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일권 부부장은 일종의 저 군기반장 같은 군기반장이셨죠.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당사자들은 되게 잘해 주셨어요. 담당 검사들은 뭐 가끔 제가 모른다 그러고 기억이 네, 안 난다라면 네. 이제 중간중간 짜증을 내셨지만 그분들은 달래는 역할 그리고 이제 와서 윽박 지르는 역할은 늘 정일권 부장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랑 수사 구조가 비슷하네요. 박상영 검사가 약간 달래는 역할이었고 이제 쌍방울 주가 조작 수사하는 부분들은 좀 다그치는 역할이었다고 하던데. 아, 근데 근데 롤이 좀 나눠져 있는 것 원래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원래 그렇게 회유와 압박. 예, 원래 그렇게 해서 원하는 답을 이렇게 얻어가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회유와 압박. 예. 이게 진짜 실제로 근데 똑같네요. 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이나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어떤 검사님들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 친한 예. 저도 법조인인 친한 검사들이 있는데 검사들이 그게 뭐 수사 기법이지 그걸 왜 이제 검사님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수사 거지. 기법이다. 네. 근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절대 잘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네. 잘못을 밝혀내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면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건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2024년,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2024년 10월 22일에 이게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그 한상진, 김용진, 김만배, 네네. 신앙림 4명의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이 있고 저와 허재영 기자는 또 별도 기소를 해갖고 다른 재판부가 이제 재판부는 같은데 따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날 남욱의 증인신문 녹취서 나오셔가지고 104면이나 됩니다. 얘기를 엄청나게 하셨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물어보셨고 많이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는 우리 남욱 변호사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이날 이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아마 본인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자 보면 이제 얘기가 김만배 신앙님이 허위 인터뷰를 사전에 기획해서 했고 그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도 다 알고 있었다 이거더라고요. 이날 검사가 물어본 겁니다. 검사가 물어보고 남욱 변호사가 대답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검사가 김만배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 왜 신앙님을 만나기로 한다고 증인에게 이야기하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으로는 신앙님을 만날 거라는 얘기 자체를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게 팩트고 그래서 초창기에 수사받던 넌 잘 모르는 얘기다. 예. 처음 듣는 얘기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이게 소위 디벨롭이 예. 돼서 예. 빌드업이 돼서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조서가 만들어지고 사건이 사실관계가 이렇게 확정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날 104면이나 되는 이제 104쪽이에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 답변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지금 언론 작업을 하겠다는 게 김만배의 주된 얘기였다. 그리고 뭐 김만배가 한 일주일 정도면 이 사건 수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보수 언론에서 막 세게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막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고 뭐 약간 코너에 몰린 상황이 되니까 급박해지면서 김만배가 언론 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해서 이제 그 작업을 형이할 것이다. 요 얘기를 했다. 언론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그리고 바로 신앙님을 만나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라는 건데 신앙님을 만날 것 자체도 몰랐고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만나고 나서 전화를 했다고 검사가 물어보던데요. 그 통화 기록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김만배 회장님께서 저하고 이 사건이 났을 당시에 통화할 때는 예. 형도 언론을 좀 만나고 있어. 이 정도가 다였어요. 저하고 서로 싸워갖고 감정이 안 좋던 네. 시기인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네. 김만배 회장님도 저한테 이렇게 만약에 진짜 이랬다 네. 자세하게 얘기를 하실 분도 아니고 원래 스타일도 그렇지 않은데 그냥 저한테 야 너는 관련 없잖아. 너는 빠져. 너는 이 얘기만 계속 하셨고 근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계속 이 빌드업이 돼서 이렇게 구체적이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통화 기록 이런 거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통화 기록을 보면 신앙님 씨하고 김만배 회장님하고 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남욱 씨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고 네. 끝나고 나자마자 뭐 한참 통화한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님을 만나고 나서. 네, 만나고 나서 김만배가 김만배가 전화를- 신앙님과 네. 만난 이후 직후에 네. 남욱과 20 몇 분, 30 몇 분 통화한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예. 너하고 상의 안 했을 수가 없어. 근데 왜 거짓말을 해? 이제 와서 왜 거짓말을 하냐?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보드 얘기도 나오고 야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체화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없는 거를 만들어낼 때요. 아까 화이트보드에 쓰고 뭐 외우게 했다고 하던데 그 외우는 것도 좀 한계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법고시 패스하셨죠. 네. 기억력이 좀 좋으신 편이에요. 그러면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되게 좋고. 좋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면 다 그치고. 다 그치고. 어. 근데 보통 음. 조사받으시는 분들 경험이 있으셔도 한 번도 많아야 서너 번이잖아요. 예. 저 거의 100번 이상 받은 것 같아요. 100번 이상. 네. 외울 아침에 때까지. 9시에 들어가면 빠르면 밤 12시, 늦으면 뭐 2시 막 네. 이렇게까지. 근데 실제 조서를 받은 조서의 양을 보면 네. 그렇게 하루 종일 받을 조서의 양이 아니에요. 나머지 시간 뭐 했겠습니까? 계속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검사님들 얘기하는 걸 듣고 뭐 때로는 물론 때로는 제가 기억 못했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네. 과정일 수 있는데 네. 때로는 없었던 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